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는 중국 자산을 강제로 몰수한다. 2. 중국 수출 금지. 3. 시진핑의 권력은 무효화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격화되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건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강력한 동요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최고의 기업인 샤오미의 인도 자산 압수에 대한 뉴스는 비즈니스 및 미디어 업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복잡한 대립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 기업들의 침투에 대한 도전을 감안하여 시장 재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의 대표 기업인 샤오미의 인도 내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매체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국 매체는 인도는 이미 샤오미의 수렁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했습니다. 인도 범죄수사국은 지난 9일 샤오미 인도법인에 정식 동지문을 보내 샤오미가 불법 해외 송금을 했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샤오미 인도법인과 책임자, 시티은행 등 세 곳을 기소하고 압류한 샤오미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동보했습니다. 인도의 샤오미 재산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도 범죄수사국은 지난해에도 샤오미 인도법인이 해외로 불법 송금을 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샤오미 인도법인 계좌에서 관련 자산 8,500억 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특허권 사용료는 합법적인 상업행위였다며 인도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 몰수당한 자산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샤오미가 지난해 올린 순이익의 56.7%에 이릅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장사를 했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인도 당국에 몰수당한 것이나 다를 없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샤오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점점 하락 중입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3%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6%로 점유율이 줄어 삼성전자, 중국 비보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장샤오룽 중국 선두과학기술연구원장은 샤오미가 인도에서 당한 일은 중국 기업의 인도가 투자의 낙원이 아니라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중국 바람 속에 최근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는 사실상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 고포, 리얼미,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인도의 일찌감치 진출해 가성비를 바탕으로 시장을 석권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자립을 추진하면서 중국 기업들부터 퇴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스마트폰 생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인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화권 매체들은 일제히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자국에 진출해 있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고위층을 불러 이른바 지침을 일방적으로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이들 기업의 인도 현지 법인의 최고 경영자, CEO,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인도인으로 임명하고 인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해야 하며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제조 조립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중국 기업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라는 요구였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을 인도 현지 기업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중국 기업들의 인도 현지화를 통해 인도 내 스마트폰 생산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2014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해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고 작년 점유율 조사에서 인도 휴대전화 사용자 3명 중 2명이 중국산을 쓰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대립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 팬데믹 이후 인도가 중국의 대체지로 급격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17년 위스트론을 시작으로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 등 애플의 대만 협력 업체들이 인도에 잇따라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의 대규모 노동자 탈출 사건 이후 새로운 스마트폰 생산지로서 인도가 급부상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모델인 아이폰 14를 작년 9월부터 인도에서 생산하기 시작했고, 아이패드도 중국에서 인도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이 되면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 비중을 자사 전체의 25%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자 인도가 중국 기업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야금야금 중국 휴대폰 기업뿐 아니라 중국 핀테크 기업들 역시 퇴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200여 개의 모바일 도박 대출 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들 앱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고금리의 이자를 부과해 사회적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전자정보통신부는 최근 내무부로부터 138개의 모바일 도박과 94개의 신용서비스 앱이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인디아TV는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앱들은 대출 이자를 최대 3,000%까지 올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부채에 더대 빠뜨리는 데 사용됐다며, 빚부담에 자살한 앱 사용자가 늘어났고 앱 운영자들도 사용자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앱이 인도에서 출시된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중국과 제3의 링크를 통해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 정통부의 한 소식통은 지번에 차단된 앱들은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것으로 의심된다. 중국 앱은 서버의 보안을 오용해 스파이 도구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도박이나 대출 앱을 통해서 인도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감시할 수 있어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인도 기술당국은 중국 기업과 관련된 앱 수백 개의 다운로드와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때 엔트그룹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비롯해 틱톡, 쉐이보 등 소셜미디어, 위챗, 메신저 등이 퇴출됐는데요. 알리페이 및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퇴출은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자 200개가 넘는 중국산 앱을 퇴출시키며 보복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잦은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도가 중국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투자 규정을 제시하는 등 제한을 가하자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은 지분을 매각하며 인도에서 아예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초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인도판 알리페이인 페이티엠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의 인도 철수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국가안보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아예 불허하는 한편 중장비 자동화 설비 등의 지분 투자를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중인데요.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 수는 2019년에는 1,000개 이상이었지만 2021년 말에는 700개로 축소될 정도로 타격을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당국의 중국 기업 때리기 그 결정판이 바로 이번에 나온 샤오미의 인도 내 재산 몰수입니다. 인도 정부는 작년 초 샤오미 인도 법인이 세금을 회피했다며 수입관세 1,129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샤오미 인도 법인 계좌에서 9,60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결국 샤오미는 인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와 송금을 하는 미페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 VIVO에 대해 탈세와 돈 세탁 혐의로 법인 계좌를 동결했고, 오포, OPPO에 대해서도 약 7,500억 원 규모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이 금액만큼 추징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반중 정서는 중국 산업계에 치명적입니다. 인도가 자국 내 중국 소셜미디어, 게임에 이어 핀테크까지 통제하면서 이제 중국 산업계에선 14억 명 인도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인도가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완벽히 자리를 잡고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7년 일찌감치 삼성페이를 인도에 진출시켰고 현지 7개 은행 및 카드사와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외에 인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현지에 특화된 맞춤형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왔습니다. 모바일 가입자 12억 명을 배경으로 오는 시장 규모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시장에서 애플페이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은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인건비는 여전히 5-6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월 200에서 300만 원이라면 베트남이 월 80만 원, 인도는 월 5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부터는 인도에서 아예 플래그십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인도의 압박으로 퇴출되거나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은 꾸준히 늘어 2021년 4분기에만 하더라도 중국의 샤오미와 리얼미에 이어 3위에 그쳤지만 지난해 4분기 점유율 20%를 돌파하고 드디어 샤오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출하량 1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켰고 중국 기업들의 몰수한 자산을 한국 기업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했다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해버려 중국 IT 산업 전체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예상 못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하며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폭탄 발표가 나오며 전 세계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이 시행한 반도체 재료 수출 제한은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하는 수출 제한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이 중국의 제1타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지는 두 광물은 첨단 반도체, 군사 레이더, 발광 다이오드, LED, 패널, 태양 패널,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등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편에 붙은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NYT는 옐런 장관이 수년간 악화한 미중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베이징에 도착해 여러 중국 관료를 만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긴장에서 의미 있는 완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양국 간 지속적 균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나 합의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워싱턴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무리한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였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중대한 이견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 관세,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디리스킹, 더 리스킹 위험 제거, 중국의 미국 기업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등을 놓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YT는 옐런의 중국 방문은 긍정적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옐런의 방문은 경제관계에서 온도를 잠시 낮출 것이고 미중 양국이 일부 상업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점을 상기시킬 것이라면서도 경제관계의 근본적 역동성과 궤적을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위싱턴 포스트 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베트남과 희토류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 전해드렸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 해양 치안 등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7년간 40억 달러 규모 유상 원조를 해주는 대가로 베트남은 현재 한국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를 대신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굴 기술이 부족해 채굴하지 못한 베트남 내 희토류 광산들을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베트남. 중국은 그야말로 큰일 났죠. 자, 그런데 한국의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관련 전문가는 이번에는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꺼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수출 제한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중국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러한 미국 쪽 행위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양태는 시장 경제 원칙과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 기업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행태를 결연히 반대하며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이 중국과 함께 다자 무역 시스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관 국가 정부와 기업은 한국과 삼성전자 등을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발표 이후 일본도 즉각 중국 때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안에는 EUV 노광 장비와 최신 시각 장비 등 최신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장비 23개를 중국에 수출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일본에 무역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라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지만 일본은 이를 강행시켰습니다.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관련 설비와 3D 낸드 플랫이 생산에 사용되는 시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본 기업은 우호국 등 42개국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상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제는 7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얼마 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3종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주목한다며 이는 수출 규제 조치의 남용이자 자유무역과 국제경제 무역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세계 언론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조치에 한 방에 무너져 내렸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이 최근 한국에 엄청난 제한을 해오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6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내건 유럽연합. 그런데 미국 인텔이 선제적으로 유럽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며 사실상 미국이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싹쓸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삼성은 유럽으로부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칩 공장에 대한 인텔의 보조금 증액 요구를 국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DU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20%를 유럽에서 제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지난해 유럽 내 반도체 산업에 430억 유로, 약 59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 이후 반도체법을 승인했는데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정짓고 나머지는 한국 등에 몰아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한국에 깜짝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다이머이스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를 놀래켰고 부터 기요트 유미코와 오미코어 부회장은 25년 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 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칸터넨텔,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 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무사 마호메드 나일러캐스트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 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일본이나 대만이 아닌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할 테니 한국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며 중국에 추가로 투자할 경우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이상 중국을 믿을 한국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을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 룰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뮴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리열도 4개 섭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가장 길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뮴,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드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론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 최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 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또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 첨단 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륨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 첨단 산업과 LG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 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이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발고 있습니다. 호주 ASM이 100% 출자한 KSM 메달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뮴 급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제련 공정을 개발해 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도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덱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덱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 법인 KSM 메달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최신 세계에서 기술이라는 시도의 설명입니다. 본 적이 없는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도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달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달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달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지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 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립 첨단 산업에 전달돼 LG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삽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국가표준기술원은 희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희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희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희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